프로초이스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태아는 아직 사람 아니야. 너를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일 뿐이야. 세포 좀 떨어대는 또 어때? 약 먹고 떨어대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그리고 한국에서도 낙태를 고민하거나 낙태를 했던 여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로 심장소리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세계 최고 강국이거든요. 보면 얼굴 형태까지 나타나요. 얘가 날 닮았네. 이걸 보는 순간 이게 생명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럼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딱 생명이라는 것을. 그 사람 생각에 이제 자꾸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윤리적으로 볼 적에는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인권의 권리 중에서 가장 상위가 생명권이에요. 왜냐면 생명이 없으면 존재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한국에서 낙태 문제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어느 나라든지 낙태에 관한 문제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많이 자유되죠. 특히나 이제 그 입법이 얼마나 잘 이제 갖춰졌는가에 다른데. 특히나 저희 나라 같아서는 2019년 4월 11일 날 낙태죄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인 판결인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입법이 이렇게 무산되는 그런 이제 결정이 있고 나서 입법 이 공백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태라는 실태가 너무 끔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이제 블로그에 어떤 이제 그 여성이 자기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배가 불러온다. 또 이 아이를 이제 뭐 36주 됐는데 수술해서 이제 낙태를 했다. 낙태가 아니고 살인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팔싹동이라 그러잖아요. 8개월만 돼도 이제 우리 이제 생존 가능하거든요. 근데 36개월 되면요, 그냥 뭐 가만히 둬도 사는 아이예요. 그 애를 냉장고에 넣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걸 무슨 자랑이라고 이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저도 그 원장님 말씀해주신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낙태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낸 다음에 죽였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제왕절개라는 것은 이제 그 의학의 그 의술의 한 방법이죠. 이제 그 정상적인 질식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정상분만이 이제 힘든 경우 이제 우리 현대의학의 그 힘을 빌려서 이제 그 마취를 하고 배를 절개하고 이제 아이를 꺼내서 살리는 하는 이제 아이의 분만술입니다. 근데 이를 아이를 분만해서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료윤리적으로도 가장 악한 그런 경우죠. 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우리 그 셀프 이제 핸드폰 있으면서 앱이 많이 개발됐어요. 근데 이 상업주의가 또 이런데 이제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앱이 있습니다. 근데 앱에 들어가면 뭐 몇 주인데 뭐 나는 뭐 낙태가 가능합니까? 애를 줄 수 있습니까?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뭐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이러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제 그 낙태를 유인하는 앱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현재 앱스토어에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뭐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너무 이제 그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앱이 만들어서 이제 성행하고 있는 게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기하고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벌써 이제 2019년이니까 국회가 3대째예요. 20대, 21대, 22대. 근데 우리나라에 그 300분에 대한 국회의원분들이 이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라 이런 이 의식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300명 국회의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낙태 이슈가 항상 첨예한 그 주제잖아요.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뭐 좌우를 가르는 또는 보수 진보를 가르는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참 한국 상황은 안타까운 게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저는 이제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특히나 뭐 ADF 이쪽에서 연락이 오는데 영국에서도 오기도 오고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오면서 우리 같이 이제 연합하자 이렇게 하는데 좀 창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선거 때마다 핫 이슈가 돼서 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큰 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쉬쉬하고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어떤 그 시민 의식이나 그런 거의 차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동안 이제 우리 기독교가 140년 전에 들어와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그 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활동과 그런 이제 그 포션이 상당히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이런 거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이나 그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저희는 영적 싸움이라고 봅니다. 크리스찬들은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 뭐 의사들이나 저희 크리스찬 윤리, 기독교 윤리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이 영적 싸움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할 적에 우리 기도가 좀 부족하고 뭐 이게 생각을 깊게 안 하고 뭐 했을 적에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이거 사탄데 이거 시험에 들었구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기간 수십 년 동안 탁 사회를 누르고 있으면요 집단 세대가 돼 버립니다. 그게 이제 뭐 바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란 겁니다. 뭐 예전에 이제 전후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집집마다 뭐 5, 6, 뭐 많게는 10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10형제, 아버님이 5형제 이렇게 돼요. 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8남매시거든요. 그죠? 네. 막 그 정도 돼야 이제 명함을 내미는데 그게 막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포스터를 많이 강요했어요. 이제 집단 세뇌하는 거죠. 둘만 나 잘 기르자. 셋남 부끄럽지 않냐. 뭐 잘 키운 뭐 딸 하나 여자들 안 부럽다. 그때 원장님 그 포스터를 보셨던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때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줄기차게. 그러면 연도로 따지면 연도 70년대 아마 중반 그 정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러고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통계치가 쭉쭉쭉쭉 줄어드는 게 그렇게 보여요.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는 이제 그 평균 숫자잖아요. 70년대 평균 숫자가 4.53명 정도 됐어요. 집집마다 4-5명은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2.0명.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0.68명. 그래가지고 세계 최저 출산 국가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 책 중에 이제 영국의 인류학자죠. 그분이 쓴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니다. 이건 자멸한다. 가만 놔둬도. 왜냐면 이제 인구가 주니까 뭐 어떻게 회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그 인프라가 이제 깨져버린다. 그래서 가장 위기는 인구의 위기다. 그런데 그것처럼 왜 그렇게 됐느냐? 저희 나라가 이제 산하 제한을 한다는 게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애국으로 왔어요. 애국으로. 그리고 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셋을 낳아?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짐승이야. 뭐 이런 농담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집단 세뇌돼 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뭐 하나만 낳고도 막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분이 아마 그 책에서 썼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 명만 키워서 뭐 어떻게 아이가 뭐 교육비가 들들고 양육비가 들들 것이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둘, 셋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봐도 통계적으로 그래요. 예. 그걸 갖다가 드는 것 갖다가 얘 양육비를 자기의 편의 유흥비와 생활비를 다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위에 부모님부터 받은 모든 사랑과 모든 여건 물질적 그걸 갖다가 자기만 챙기고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이제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애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모실 부모가 2명에서 4명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성장하다 보면 외롭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가 계속 그 아이를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이에 혼자 남았을 적에 누가 그 의논할 상대가 없어요. 혈육이 없는 거죠.
뭐 이모도 작은 아빠, 작은 엄마, 고모, 이모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삭막한 사회가 돼가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한 사람과 안 사람의 어떤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이를 놓고 아이를 양육한 사람과 안 놓은 사람이 또 차이가 크고, 또 아이를 한 명 놓은 사람과 두 명 놓은 사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이 이런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뭐 예, 감동적인 얘기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 희로애락을 다 겪어봐야 정말 인생의 참 맛을 알지 않겠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때로는 좌절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도덕 어떤 그 기준도 세우고, 그러면 성숙해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모든 게 오케이 하니까 아이들이 좌절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온실의 화수처럼 이렇게 점점 나약한 그런 이제 인격체로 자라게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죠.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전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 제가 있었어요. 그 낙태 판결이 날 때인가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한국의 그 이제 생명 이제 존중 생명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성산생명연구소 이제 부소장을 맡고 있었고, 또 뭐 의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불려나갔죠.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그 반대편에는 이제 찬성 측, 이쪽은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막 뭐 성명서 놔두고 마이크로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그 판결이 나고서 너무 허탈한 거예요. 힘도 빠지고. 그런데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많이 깼어요, 저희 한국교회가. 특히나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교회에서도 낙태가 죄라는 걸 얘기 안 하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더래요. 아무개 집사 셋째 가졌다며 어떻게 해? 빨리 치워. 뭐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교회에서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야 그랬었구나. 그동안 이제 알고도 죄를 이제 낙태를 한 가정도 있고 모르고 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포션은 믿는 사람이 안 마시나 거의 한 50% 정도, 50% 내에서도 2번 이상 이런 통계가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집단 세례를 당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또 죄인지 알지만 특별히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가 안 되니까 글쎄 내가 알아서 적당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막상 이제 이런 그 생명 존중 이런 것 때문에 강의를 가고 나갔을 적에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 죄 짐을 죄의 멍에를 떨어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인들이 낙태를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낙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난 죄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저 강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해서 죄의 길로 간지도 모르고 죄의 길로 갔다는 거 아니까 엄청 무겁죠. 근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70년대 8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이 정부 드라이브로 걸렸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시민들 중에 그게 정부가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나라가 하는 거라면 따라야지 하고 그냥 애국심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예. 나라가 시키는 거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 했던 사람들 중에 낙태했던 사람이 꽤 많겠어요. 아주 많죠. 네, 저는 그 부분을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청년들 아니면 예. 젊은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나이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낙태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아주 많죠. 그냥 그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애국 또는 깨어있는 시민, 문화인 이런 개념으로 그냥 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주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깨려면 어떤 이제 충격적인 어떤 이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탁 치고 일어나는 모멘텀이 아마 그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 아주 많은 그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지만 70여 개 만들어졌어요. 급속하게 만들어졌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한번 배우면 빨리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과정, 특히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그런 프로라이프 그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저희들도 좋은 이제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낙태 횟수는 한 몇 명쯤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하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신뢰할 만한 통계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죠. 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예. 대한산부인과 학회도 그렇고 어디 하나 투명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썰만 풀지 예, 맞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명의 아이가 낙태가 되는지 이거를 자료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은 이제 보시기에 한 얼마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국가에 수사했을 때 한 연간 32만 명이라고 했었어요. 연간 32만 명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0만 명, 그러다가 또 지나서 5만 명.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뭐 프로라이프 운동, 생명 운동 안 해도 되겠네. 근데 그게 이제 허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 횟수가 줄지는 않았어요. 줄지는 않는데 방법이 바뀌었겠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에머전시 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사후 피임약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응급 피임약이 에머전시 필이니까 응급 피임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이제 원치 않은 이제 성폭력에 의해서 이제 그 이 성추행이나 이제 그 성폭력을 당했을 적에 임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쓰는 약이 이제 에머전시 필, 이제 응급 피임약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나라에서 풀어놨어요. 사후 피임약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계 맺고 나서 그냥 3일 내에 다 먹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어쨌든 뭐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예. 죽는 거죠. 예. 이제 그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착상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거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거 막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착상을 방해한다는 거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시판되면서 이제 또 이제 숫자가 더 감춰지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먹는 낙태약이라고 이제 뭐 같이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암암리에 뭐 요새 직구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검증이 된 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마구 먹고 또 부작용도 생기고 출혈도 있고 뭐 그런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신고 체계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클리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가의 재정으로 모든 걸 하는 나라, 뭐 영국이나 캐나다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낙태를 할 수 있는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 시술소가. 그러니까 이제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통계가 잡히기가 아주 힘들죠.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걸 알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이 그냥 감으로 보시기에, 왜냐하면 이 운동에 오랫동안 종사하셨고 또 의료계에 계시니까요. 감으로 딱 느끼시기에 한 몇 명쯤 아이가 낙태되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가능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가능하기 힘든가요? 또 왜냐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CDC하고 특별히 여기 민간 연구소가 합작해서 뭐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데이터 중에 뭐 God Mature 뭐 Institute 뭐 여기서 CDC랑 같이 뭐 통계를 내서 한 걸 보니까 거의 한 93만 명 또는 뭐 많은 경우는 100만 명 가량 이제 낙태가 된다. 근데 미국은 인구가 한 4억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100만 명쯤이면 그것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물론 많은 숫자긴 하지만 이제 1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한국에서 5천만 인구에서 뭐 30만 명 또는 50만 명 이러면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큰 숫자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절대 숫자 이것과 이제 인구 대비 이제 가입 연령층에 대한 포션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몇 명했다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게 통계상으로 왜냐하면 절대 모집단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모집단이. 그리고 많은 피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태까지 이르지 않는 단계에서 해결되는 게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문제가 또 하나 내 몸에 맞는 안전한 피임약. 먹는 피임약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먹는 피임약은 70년대 중반 전까지는요 기온 부분만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반 때 반전 운동, 히피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때 이제 도덕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쉬운 방법. 그럼 피임약을 풀면은 이제 이 사회 문제가 덜하지 않겠냐. 그런데 웬걸 피임약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놨더니 피임약을 안 사요.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즐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낙태를 하겠다는 그런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깨버린 이 계기가 미국에서 피임약을 풀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도 하는데 그럼 따라하면서 우리나라도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내 몸에 맞는 안전한 피임약. 야, 내가 저걸 보고 있어요.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 물론 피임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피임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택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이제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콘돔이라든지 이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이런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응급피임약이라든지 사업피임약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루프도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프도 그게 이제 착상을 방해하거든요. 루프가 뭐죠? 루프라는 게 이제 여성이 자궁 안에 이제 넣는 이제 피임 기구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리가 좀 섞여 있어서 그게 이제 배출되면서 이제 호르몬하고 같이 배출되면서 착상을 방해하거든요. 결국 수정란이 착상을 못하니까 이제 피임이 된다 얘기하는데 실은 피임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권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도 있지만 비기독교인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프로라이프 문제가 꼭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태아가 그러니까 컨셉션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잉태가 됐을 때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저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봐도 결국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인 어떤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과학적이고 또 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논점은 언제 생명이 시작되는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컨셉션 했을 때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대 피임과 낙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소위 말하는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이니까 내 결정권을 가진다,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일 텐데, 흥미로운 게 이번에 말씀해 주신 아까 아주 극악무도한 36주 된 아이를 영아 살해한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 영아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또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이게 과연 살인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법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그 아이를 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살인이 되려면 인간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태아에서 이제 이제 인간은 인간이고 당연히 인간이죠.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그거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을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왜 그러면 수정됐을 때부터 인간이 되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논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요? 성경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이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 다 믿습니다. 근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2019년에 한번 이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당신은 이제 생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67%가 뭐 무작위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심장이 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심장이 멈추면 죽으니까 심장이 뛸 때가 생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시카고에 이제 스티븐슨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전 세계 생물학자 교수들한테 5,577명에게 설문을 했어요. 당신은 학자로서 생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96%가 뭐 종교, 나라 아무 불문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96%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과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의사도 그렇고 우리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시작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게 좀 다르죠. 요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심장 박동법이 나왔잖아요. 왜 심장 박동법이 나왔느냐? 보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막 그 뭐 로데웨이드 판결 같아서 20몇 주까지도 막 그냥 막 죽이고 그러는데 그게 확 당겨지는 그런 이제 근거가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하는 순간부터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예, 미국이나 다른 사람들의 박동법. 그런 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 시작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놓은 거죠. 근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 수정된 순간부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나마 막 자꾸 땡겨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미국의 이제 한 그 프로라이프 단체가 앰뷸런스 이제 그런 그 이 초음파 하는 이제 버스를 운행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그래서 낙태 시술소 이제 그 우리 그 이 플랜드 페어후드라고 하죠. 플랜드 페어런트드. 그 낙태 시술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근처에서 세워놓고 무료로 초음파를 봐줘요. 근데 이제 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이 심장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집으로 간답니다. 내 생명이구나 깨닫고 그런 신비로운 소리가 심장 소리입니다. 그 정말 이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결국 이제 저도 이제 낙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리게 된 결론도 역시 물론 제가 크리스천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 배제하고 그냥 과학적이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잉태됐을 때 수정됐을 때 생명이 시작된다는 확신을 가진 계기가 뭐였냐면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 조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심장 소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의식이 있어야 된다, 또 뭐 장기가 다 형성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논리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뭐 심장이 뛰어야지만 인간이다. 그러면 심장이 멈춰서 페이스메이커에 연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죽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의식이 있어야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잠잘 땐 죽여도 됩니까? 아니면 뭐 뭐 식물인간이 돼서 이렇게 의지하는 뭐 폐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철폐 같은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죽여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도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에 선을 긋든지 간에 그걸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는 결국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태아 역시 수정했을 때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가장 그게 설득력 있는 프로라이프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지갑에 빳빳하게 장지갑에 딱 있어도 10,000원이고 이게 구겨져도 10,000원입니다. 땅바닥에 있거나 테이블 위에 있거나 다 10,000원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내가 운동을 잘하는지 힘이 센지 그 기능이나 그 다음에 지능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능이 좀 모자라서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이건 위험한 생각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형법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강한 자만 살아남겠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특별히 이제 낙태를 고민하는 많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했을 때 낙태를 고민하고 이제 결정하는 것도 보통 여성들이 많이 할 텐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쉽게 낙태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생명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단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뭐 장기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세포 덩어리. 예.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내 뭐 어떤 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뭐 맹장이라든지 뭐 이런 하나의 기관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면 내게 좀 인생에 부담이 되니까 제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원장님 보시기에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에는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잘못 알려진 거죠. 잘못 교육이 된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짜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태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라는 거를 갖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생명체다. 그렇죠. 네. DNA가 엄마와 다릅니다. 일부 공유되는 거 있겠죠. 아빠 거도 있고 엄마 거도 있고. 근데 DNA 조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따로 뛰잖아요. 두뇌도 따로 있잖아요. 별개의 생명체입니다. 사람 생각에 이제 자꾸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윤리적으로 볼 적에는요 가장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진 인권의 권리 중에서 가장 상위가 생명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실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권에 대한 그 이 권리와 행복 추구권의 권리는 차의 격이 다르네요. 이 층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독립된 생명을 죽일 수 없다. 그렇죠. 그게 제 핵심 논리죠. 그렇죠. 특히나 인간의 생명이 충돌했을 적에 누가 누굴 죽여요? 그건 살인이죠. 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충돌시켜 놓은 게 바로 이제 미국의 로드웨이드 판결이고 2019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법을 하시는 분들이 인간의 권리에 이 순서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상위는 생명권이고 그다음에 건강권이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충돌시켜 놔버렸어요.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를 가졌을 적에 기왕 임신을 유지하면 그 산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으로 자궁의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궁에 착상을 안 하고 엄마의 난관에 그러니까 이제 수정된 다음에 자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다가 애가 힘이 들어가지고 난관에서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관이 이제 새끼 손가락 정도 돼요. 이게 보통.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진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뻥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대량 출혈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견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피를 이제 혈관 결찰하면 아이는 죽게 되죠. 그런 경우가 이제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적인 편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고 쉽게 생각하느냐? 생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또 세뇌돼 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많은 이 낙태차 프로초이스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태아는 아직 사람 아니야. 너를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일 뿐이야. 세포 좀 떨어대면 또 어때? 약 먹고 떨어대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실제 그리고 한국에서도 낙태를 고민하거나 낙태를 했던 여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초음파로 심장 소리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 세포 나를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다. 요새 이제 PC 그러잖아요. 뭐 이제 뭐 정치적 올바름 뭐 그 말은 우리 많은 해석인지 모르겠으나 이 태아는 내 삶을 괴롭히는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PC주의로 해석을 또 해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제 그게 다 맞는 것처럼 그 공식이 들어가잖아요. PC주의에 딱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입받으니까 이제 생명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초음파로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세계 최고 강국이거든요. 보면 얼굴 형태까지 나타나요. 얘가 날 닮았네.
이걸 보는 순간 이게 생명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럼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딱 생명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그냥 나를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 생각하고 뭐 생명이 아닌 걸로 막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요새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 중 하나가 중국에서 임신 로봇을 만들겠다. 그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뭐 가성비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anyway 어떤 개념이죠? 임신 로봇 중국에서 말했던 거요. 최근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양을 수정시켜 가지고 인공 배지에서 자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 정도 키웠어요. 그것도 인간도 그렇게 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참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그 말 그대로 뭐 멋진 신세계나 아니면 그렇죠. 그런 디스토피아 시대에 나오는 맞습니다. 소설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덕스 헉슬리가 이제 그 멋진 신세계를 줬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아이 배양소에서 5부류의 이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최상급부터 하급까지 이제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참 그 올덕스 헉슬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 바로 교육해야 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쓴 거예요. 이런 그 디스토피아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작가의 그 뜻을 좀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요즘에 보면 뭐 그 멋진 신세계도 그렇고 또 1984도 있잖아요. 예. 그 조지 오웰이 쓴 그 책도 보면 전체주의 정권들이 그걸 텍스트북 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벌써 현대 다 나타 똑같잖아요. 거기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세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정신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뭐 올더스 옥슬리의 그 어떻게 하면 뭐 그런 인간 뭐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양을 해서 뭐 출산을 하게 만든다든지. 근데 그런 게 전 세계에 있는 그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들이 또는 뭐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들이 그런 걸 분명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고 그렇죠. 참고로 해가지고 저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일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아까 뭐 이 생명을 가성비 얘기해서 그런데 현재는 뭐 그냥 이제 대리모라든지 이런 비윤리적인 착취에 의해서 아이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성비가 맞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겠죠. 근데 이제 어떤 과학적 호기심 때문에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 발표한다는 그 자체는 참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 세계 과학자들의 의사들이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생식세포는 건들지 말자. 생식세포는 건들지 말자 하고 서로가 약속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애초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뭐 인권에 대한 존중, 뭐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 이런 가치가 없으니까요. 예. 뭐 중국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죠. 그 전에 뭐 실제로 뭐 우리 중국에 많은 그런 철학 사상이 있었어요. 뭐 노노맹자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뭐 지금 읽어도 뭐 참 훌륭한 그런 이런 고전들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진 거죠. 한 번에 다 없어진 거니까 정말 뭐 옛날에 우리나라 교류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인간이 인상 이성적으로 뭐 좋은 것만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받아들일 만한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완전히 와해돼 버린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 이제 말씀대로 전체주의 국가가 이제 획일화된 충성 그리고 일부 집단의 그 권력 집중 그리고 나머지 사람의 노예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뇌. 그렇죠. 그 중국 말씀하시니까 그 중국에서도 뭐 악명 높은 원 차일드 폴리시 있었나 한 자녀 정책 그걸 통해서 뭐 한국보다 더 훨씬 심했더라고요. 한 명만 낳아야 된다. 그 재밌어요. 그게. 네, 저 그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중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에서. 미국에서
뭐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키신저도 그런 얘기하고 박스 아메리카나 해가지고 제3세계 여기가 이제 세계 주도권을 잡지 않게 하려면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인구를 줄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립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국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원조를 받으면서 그걸 갖고 들어오시는. 그러면 약간의 어떤 거기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원조를 줄 테니까 너희 정부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갖고 들어온 그분일 정책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뭐죠? 이제 말씀드리기 그 현재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세요? 그죠. 장관이었었죠. 장관이셨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직접 증언하셨으면 예. 그게 역사적 사실이겠네요. 그죠. 그 이제 뭐 공직에 계셨고 또 의사 분이시고 이미 뭐 힌트를 좀 주고 계신데. 근데 어쨌든 그분께서 현직에 있을 때 그 일을 뭐 경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거는 뭐 진짜 뭐 어떤 음모론이 아니고 그죠. 팩트네요. 팩트. 예.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 속은 거예요. 미국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인구가 힘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게 안 통했어요. 인도는 이제 교육 체대라든지 뭐 그런 이런 사회 계층이 또 여러 가지 6개로 나눠지고 뭐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또 나라도 다르고 뭐 나라도 뭐 6개가 큰 나라가 언어만 600개라서 이게 통일성이 있는 이런 지시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도가 세계를 장악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인도가 이미 중국 인구를 넘어섰더라고요. 그죠? 공식적으로도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뒤늦게 알고 이제 한자 철폐하자. 근데 늦었어요. 중국에 이제 많은 이제 또 중국에도 이제 다 전체주의를 따르는 학자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멘트를 해요. 우리 중국이 참 잘못 결정을 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한다. 자기 세대만 엔조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세대만 즐기고 아이를 낳는 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그냥 내가 다 즐기고 가겠다. 뭐 이런 풍조가 일어나니까 중국에서 애를 낳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애를 안 낳아요. 그리고 나라에도 한 명밖에 안 낳아.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고의 흐름이 그쪽으로 고차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까 그 초음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들이 태아의 발달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데 좀 더 와닿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잉태가 됐을 때부터 한 몇 주 차에 뭐 이런 일이 생긴다. 몇 주 차에는 뭐 뇌가 형성된다. 몇 주 차에는 생식기관이 형성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와닿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수정이 되면요, 이제 엄마의 그 자궁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난소 옆에서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정체가 이제 난간을 타고 이제 긴 여행을 해요. 이렇게 쭉 타고 가서 엄마의 자궁, 이게 이제 착상을 합니다. 그게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정도. 이제 착상을 하고 나서 이제 엄마의 그 자궁과 태아 사이에 혈관이 연결이 되죠. 태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3주 정도 되면요, 이제 신경관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 뇌부터 우리 신경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관이 나와요. 이제 뉴럴 코드라고 그러는데 3주 때 신경관이 이미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3주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죠. 사람들이 임신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예. 그래서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이죠. 예. 신경관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4주 되면 이 귀하고 코가 만들어집니다. 눈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거의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한 달 조금 안 됐을 때, 4주, 그죠? 4주 됐을 때. 네. 그리고 뭐 그 후에 이제 5주, 6주 되면서 팔다리가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6주 되면은 이제 5주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심장 박동을 이제 우리 감지할 수가 있어요. 5주쯤 됐을 때요.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심장 박동을 감지하는 게 5주냐 6주냐 뭐 그 차이인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빨리 감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태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들었지만 요새 초음파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심장 박동을 감지를 하거든요. 이제 6주 되면 심장이 만들어서 뛰고 있는 거야.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피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급속도로 발달을 하죠. 그래서 뭐 10주 정도만 되더라도 뭐 애가 다 움직이고 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이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조상들이 아이를 가졌을 적에 태교라는 건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어느 나라든지 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졌을 적에 힘든 일도 하지 말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들어라 뭐 이러잖아요. 아이가 듣거든요. 엄마가 화를 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막 안절부절해요. 그게 초음파로 보여요. 엄마가 화를 내면 아이는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그런 호르몬들이 다 가거든요. 화내는 호르몬들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연결돼서 그렇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아이, 참 성품이 좋은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만들어지려면 좀 태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뭐 요새 나라는 뭐 임신 로봇이나 이런 건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간단하게 처음에 대법원 헌재 판결이죠. 예, 예. 헌재 판결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법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국민 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됐다. 이게 헌법이나 국민의 권리를 한 사람의 권리를 이제 정해놓은 게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법이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제 아이를 낙태를 시키는데 이게 왜 헌법에 이게 위배되느냐? 그래서 헌법에서 이상한 판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한 개인이 내가 낙태를 하고 싶은데 왜 헌법이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법이 왜 못하게 하느냐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에요. 그게 뭐냐면 269조 1항은 뭐냐면 낙태한 사람, 자기 낙태죄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약칭해서 부르는데 낙태한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270조 1항은 이제 남의 요구를 받고 낙태한 의사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요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그 두 법이 지난 2019년 헌재 판결을 통해서 없어진 거네요. 예. 근데 꼭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됐냐? 이게 참 아니거든요. 그때 헌재가 이제 국회에 법을 만들라고 권고사항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국회가 유야무야하면서 법을 안 만들어서 사실상 지금 이제 낙태법이 없어진 거죠. 예, 입법 공식 상태인데 그 전에도 피치 못하게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건 동의하지 않지만은 우리 법률적 조각 사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는 죄인데 처벌하지 않겠다, 외로 두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자보건법에 14조에 5-6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근친상간을 당했다든지 또 우생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전염병을 걸렸다든지 기형이다든지 옛날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항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생명에 위태한 경우는 낙태를 할 수 있다. 그 대신 24주 내에서 24조 내에서는 이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헌재에서 판결하기에는 뭐냐면 생명권도 존중되고 자기 결정권도 여성의 이 낙태할 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애매한 얘기죠. 진짜 너무 애매한 요구를 해놨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놨어요. 22주라고 그랬어요. 헌법제는 22주 내에서 혹시 그때 22주라고 말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그게 많은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한국에서 얘기하다 보면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22주를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로드웨이드 판결을 가지고 온 거죠.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판결을 그대로 카피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전면 허용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24주 이제 24주거든요. 그게 22에서 24주거든요. 뭐냐면 임신 3분기, 임신 1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3분의 1씩 나왔을 적에 나머지 3분의 1까지 해당되는 사람 낙태하지 말고 그 전까지 낙태를 허용해라 하는 게 로드헤드 판결이었어요. 네, 우리도 그걸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그런 판결을 내렸냐? 엄마의 제 몸에서 나와서 생존 가능한 시기가 언제냐? 그때는 한 24주 봤어요. 50년 전에는. 근데 요새는 22주만 좀 넘어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대충 맞춘 거겠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최소한 14주까지는 그냥 낙태를 그냥 허용해라. 그냥 조건 달지 말고. 대신 14주부터 22주까지는 어떤 조건이 있을 적에 허용을 해라. 그래서 숙려 기간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면 허용된 걸로 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참 이 매스컴이나 이런 분들도 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면 또 공격받으니까. 근데 올바른 지식을 전해야죠. 어떻게 법을 만드는 분들은 바로 알고 있어야죠. 최근에 뭐 야당 모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그 목적이 뭔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아주 비난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세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본인은 이제 장애인 대표로 왔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만은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듣는 저희들이 요새 말로 멍미 무슨 말이 저런 앞뒤가 다르네.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면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 의학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아이를 도와줘서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라. 이게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분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낙태를 시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이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장애인들을 위한다는데 그 뭐 기준이 어딘지 듣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뭐지 네. 앞뒤가 다른데? 네. 근데 이 모든 게 뭐 김예진가요? 그 사람이? 하여튼 뭐 장애인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 국회의원 시기나 돼서도 이런 객관적인 어떤 정보, 팩트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모르죠. 그 관점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야당이에요, 여당입니다, 여당. 여당이에요? 여당 민주당 S 의원입니다. 네네.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야당이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국힘의 의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도 정신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300명이 다 정신이 없죠. 그래도 참 그나마 한국에서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런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보면 이건 입법 전쟁이다. 입법 전쟁이다. 밖에서 혁명서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법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쪽 프로초이스에서는 그 입법부의 사람들하고 이 같이 활동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듯하게 퍼포먼스도 잘하고. 여성의 인권, 뭐 그렇죠. 여성 권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미 그게 카르텔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여성의 권리 그러면서 많은 국가 예산을 가져오고 그것들로 자기의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룹을 열고 세력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다 자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데 큰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좌파는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게 제일 큽니다. 네. 아주 크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이 의사 선배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었어요. 20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특히나 이제 뭐 소아 이 선천성 심장에 대해서 이제 권위자신데 이제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제 의원님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설득해서 이제 2번이나 이제 우리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그랬는데 막상 이게 법안까지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까지 가려니까 저는 의사지만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뭔가 법률가들이 전문가들이 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그냥 뭐 이제 의사도 뭐 산부인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내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있듯이 법에도 각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가정법, 뭐 형법,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민법 여러 다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쓸 적에 데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뜻 있는 분들 살짝 불러서
이제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처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주는 분이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끝났어요. 20대 그때는 또 뭐 지금 뭐 법무장관 했던 분이 막 그때 당시에는 뭐 아주 모든 게 그분 것만 나오지 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21대가 됐는데 다행히 그래도 두 분이 저희 법안을 받아줬어요. 그렇다고 만족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측에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한 분은 조혜진 의원님이신데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참 생명에 대해서 뚜렷한 그 가치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셨고 하나는 이제 서정숙 의원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또 이제 생명 존중에 대한 아주 가치관이 바르신 분이에요. 신앙심도 좋으시고 두 분이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안 하나하고 6개가 병합 심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 법사 소위에서 후순위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1대가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 낙태 결국 이제 입법 전쟁이라고 하셨는데요. 미국에서도 보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이제 잉태됐을 때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모든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고 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입법 전쟁을 하려면 여론도 동원해야 되고 또 대중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 게 참 중요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맞습니다. 그 가장 큰 한 승리의 성과로서 그 말씀하신 심장박동법, 그러니까 한 5주차에 이상 넘어가면 낙태를 못 지킨다고 이제 명시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프로라이프 운동이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프로라이프 운동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죄하고 너 잘못됐어. 너 왜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해가지고 애 가진 것도 뭐 안 되는데 왜 애까지 죽였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저는 마음을 닫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한국에서 어떤 식의 개선이 필요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와 교회 바깥이 두 가지 투 트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은 법보다 영향이 큽니다. 목사님의 말씀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그 로데이드 판결 1973년에 이루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학계의 흐름이 있었어요. 바로 자유주의 흐름이었었어요.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뭐 장로가 주류지만 그건 남침내교가 주류를 이루는데 그때 당시에 남침내교에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상징적으로 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러면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여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제 관용 이웃의 고통받는 걸 덜어주자 이런 흐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화평을 할 때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화평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은 없어지고 화평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나가니까 밑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의사나 판사나 정치인이나 낙태 저거 허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로 전 판단해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남침내교회 교단장이요. 낙태 이제 헌법 그 연방법원에서 로드웨이드 판결 났을 때 환영 성명서를 냈어요. 남침내교회 교단장이요. 네, 교단장이 끔찍하잖아요. 남침내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추락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위에 이제 아드리안 로저 목사님이라는 그 총회장이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남침내교 교단 내에서 총회 임원 중에서 자유주의 이 스탠스에 있던 임원들을 다 내보내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나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남침내교가 다시 리바이벌 되는 이제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 힘이 바로 이제 dob스 판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그렇죠. 그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dob스 판결.
그 안에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바른 교리,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말씀은 법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왜 크느냐? 앞으로 우리는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지키겠다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네 죄를 잊어버리겠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거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설사 내가 살인을 저는 살인마였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그런 죄를 졌지만 나는 너를 의인으로 치고 내 낙원으로 불러주겠다는 거죠. 이런 이제 죄 사함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을 빨리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은 쉽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 하나님 잘못됐어요. 회개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또 이렇게 내가 잘못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고, 진정한 회개의 그런 그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교회의 저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 능력은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은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힘이 나는 거죠. 목사님들도 말씀으로 생명의 소중한 걸 알려주고 올바른 교회를 가르쳐주고, 그랬을 적에 유물론적인 사고를 했을 적에 저렇게 가는구나, 전체주의 사고할 때 저렇게 가는구나,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세각적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겠구나, 창조 질서를 침범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 주권서를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내 가정에서든지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 빛과 소금으로, 따스함으로 그 차가운 마음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딱딱한 차가움을 이 도끼나 망치로 때리면 깨져버리지 절대로 이렇게 녹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비칠 적에 차가움이 녹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엉뚱한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많이 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데는 덮어두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면 내 삶에서 힘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낙태는 이렇게 살인이니까 살인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표현하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을 녹여야죠. 따뜻함으로. 이 올바른 진리가 비춰질 적에 햇빛이 비친 먼지가 보이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너 잘못했어, 이건 나쁜 일이고 정말 인간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따스함으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 방법이, 미국에서는 이제 초음파로 애기 박동소리 들려주고, 그리고 아이의 움직임을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 이 모습도 보여주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애를 한번 안고 나면요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따스함으로 진리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돼 가야 될 거예요. 낙태 반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프로 라이프 하면 좀 잘 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흐름을 이제 모토를 내냐면 가정을 세워 지키자. 가정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있고 자녀가 잘 양육되고 그러면 가정이라는 이런 프로 패밀리라고 그러죠. 이런 거로 나갔을 적에 좀 이 다가오는 게 좀 편안하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다가올 것 같아요. 가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요즘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더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대 초반 보면 오히려 결혼을 더 빨리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전에 위에 선배들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면 나는 꼬라지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아이들일수록 요즘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지만 젊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가진 그런 전향적인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 특히나 크리스찬 젊은이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크리스천뿐만 아니고 사실 뭐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렇죠. 해당되는 맞습니다. 말 아닐까요?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네. 네. 근데 그 원장님 그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준비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저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계속 우린 진행형이에요. 뭐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못 얻고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완성형인 인간은 없습니다. 서로가 모자랄 적에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들 삶에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맞춰가면서 삽니다. 나 이제 그 젊은들한테 이제 드린 몇 가지 조언이 있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비교하면요 행복이 달아납니다. 성경에 자족하란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서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행복해요. 이 물질적인 거 그거는 이제 거칠일 뿐이에요. 어떤 분이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스타나 그 SNS가 허상에 살게 한다.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일찍 결혼한 이제 청년들이 있어요. 뭐 너무 이쁜 거예요. 경제적으로 처음에 넉넉지 않죠. 그런데 하나하나 발전해가는 모습 보면요 너무 기특해요. 뭐 처음에는 차도 없고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조그만한 뭐 소형차 차가지고 또 애 데리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서로 이제 아끼 모아가지고 좀 더 차도 큰 차 사고 또 이제 좀 큰 집으로 이제 옮겨가고 이러면 되더라고요.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희로의 낙을 겪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므로 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아빠,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또 올바른 이 인생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저도 이제 원장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실제 그게 인류 역사상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나의 어떤 성인이 되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 말에서도 결혼해야지 이제 어른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점점 요즘 세대는 결혼을 성인이 되는 어떤 빨리 그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통과하는 어떤 그런 럭셔리한 어떤 완성품인 사람들이 하는 그 럭셔리 아이템이 돼버렸다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최근에 계산을 많이 하죠. 네, 최근에 그 뭐 미국 가수 중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아니고 이제 그 약혼식을 했더라고요. 약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달리는 댓글 이런 게 봐도 그 미국 그 미식축구 선수랑 이제 약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축하하는 댓글도 있지만 굉장히 자조적인 댓글도 많이 있어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니까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인생에서 돈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이제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한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어디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된 저런 선진 국가에서는 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구나. 이게 글로벌한 트렌드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요새 이제 재밌는 게 우리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을 많이 좋아하고 또 일본하고 이제 그 국제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가? 저도 이제 이렇게 살펴봤어요. 저희 이제 동네에도 그런 이제 부부들이 꽤 있어요.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요? 꽤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의식 수준도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여성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거기는 남자의 수입이나 이런 그 가진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한테 성실하냐? 성실할 수 있냐? 그건 보면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야 김서방 얼마 번댔냐? 지분 있대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자들은 뭐 샤넬백 가져와 오빠 뭐 이런 거 아니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 실제 호텔 5성급 호텔 시그니엘에서 샤넬백 주고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뭐 이게
마치 일반적인 스탠다드인 것처럼 세팅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 그죠. 야, 이게 무슨 스탠다드야? 저걸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과연 20대 30대 초반에 얼마나 있을까? 뭐 개인적인 얘기에서는 그런데 전 이제 남매를 키웠어요. 둘 다 이제 결혼을 다 시켰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저도 세뇌를 좀 시켰습니다. 너희는 스몰 웨딩이야. 스몰 웨딩이야. 둘 다 시집장가 보면서 저는 축의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아 정말요? 예. 두 분 다. 예.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뭐 대단하게. 그래도 줄 사람은 다 줍니다. 아 근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안 받으신 예, 예. 거예요. 뭐 제가 또 교회 장로다 보니까 너무 부담 가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공표했는데 그래도 도둑이 또 그래도 또 맞아요. 뭐 감사를 표현 그 축하를 표현하는 분들이 예, 있으니까요. 진짜 뭐 그걸까지 사양하니까 그건 또 결례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뭐 저희 이제 사돈 되신 분 그분도 이제 뭐 서로가 뜻이 맞았겠지만 전 이제 그 우리 사위한테 그 이 시계도 안 사줬어요. 구두도 안 사주고 그냥 그날 우리 한국의 한복과 양복 이게 오늘 다예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나머지가 뭐냐? 그럼 그냥 남들 이렇게 뭐 결혼식하고 그런 거 그거 갖고 모아서 그냥 좀 줬어요. 그냥 네 점심 갈 적에 돈도 없고 할 때 그냥 이걸로 좀 살림이라도 사고 해라. 잘 살아요. 재밌게 잘 살아요. 저희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들도 그렇게 하고 뭐 특히나 뭐 저희 아들 같아서는 해변가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캐나다의 키칠라노 그 해변가인데 그때가 왜 그랬느냐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사람들이 못 모이는 때 예,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결혼 비용이 안 들은 거예요.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떨어졌던 거네요. 뭐 다른 사람들 그냥 로맨틱하다고 뭐 유튜브로 이게 봤어요. 근데 저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뭐 저로서는 뭐 직접 참여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원장님도 거기 못 가셨어요?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나 뭐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근데 아이들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물려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좀 빨리 시켰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옛날에는 2살 맞고 우리나라 이제 만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미국식으로 바뀌었어요. 딸은 26에 갔고 아들은 28에 갔어요. 이제 그런데 조건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너희 배우자로 올 때 3가지만 하면 내가 오케이 한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 된다.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 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슨 직업 상관없고 성실하면 된다.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 이 딸이 딱 오더니 누구 소개받았는데 2달 만에 아빠 3가지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 3가지는 뭐 성경 공부 이제 그 셀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다 눈이 맞았나 봐요. 크리스천이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됐다 싶더라고. 근데 한 가지 더 있대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미소가 이뻐야 된다. 그래서 그래 너 남자구나. 중요하죠. 그래서 뭐 중요하죠. 아이들한테 그런 기준을 정해주니까 애들이 이제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 이제 경제력이 어떤지 그런 거 안 보고 첫 번째 크리스찬인 거 보고 또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 일단 가치관이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가치관이 맞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 이제 짝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서로가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맡듯이 기도로 서로가 준비된 가정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이제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들은 그런 핵심적인 몇 가지를 딱 정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좀 들어질 거예요. 혹이라도 아빠가 엄마가 생각하기엔 내가 이런 배우자를 데려갈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 많이 안 할 거예요. 3가지가 가치가 딱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라든지 뭐 샤넬백이나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 애초에 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면서 자라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도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새나족이라고 그래요. 새벽 나라라는 그 어린이 큐티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가학습 하고 또 이제 어려운 시기에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삶의 인생의 어떤 그 재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단독자로서 이제 삶을 이제 꾸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천 가정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우린 개인적인 신앙만 가르쳐 줬지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 롤이 있거든요. 뭐 얘기로는 뭐 아버지는 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는 뭘 해야 된다고 제사장이 뭐 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제사장은 이제 그 뭐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기준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정 생활 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배울 게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뭐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어떤 모양을 쓰실지 모르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면 더 만족한다. 물질의 접근 많으면 의미가 없어요. 많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적어도 행복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갔을 적에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신앙적인 얘기로 풀려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진짜 하나님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원장님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셨다는 거는 네. 일단 원장님 본인도 그 가치관을 일단 먼저 정립하는 시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글쎄 뭐 저희 가정은 제가 이제 3대째인데 저희 할머님이 호주 그 북빅토리아 장로교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처음 받았어요. 호주 선교사님한테.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3대째까지 왔는데 제가 또 이제 그때 이제 간호사로 오신 그 아이렌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희 할머니 복음 받았는데 모태신앙을 자랐죠. 이제 뭐 거기는 이제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그런 교육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맞은데 부흥회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끝지 살아가셔가지고 부흥회 때 꼭 데려가셨어요. 옛날 부흥회 좀 길었습니다. 주지가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새벽 기도도 쫓아가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련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뭐 이게 중고등학교 시작 때는 이제 신앙 운동 한다고 하면서 이제 수련회도 많이 하고 신앙 학생 수련회 때 아주 신앙이 급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손도 들었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제가 목사 된다고 소원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강사님이 뭐 여기 헌신할 사람 손 들으세요 하면 그러니까요. 선교사 되겠다 네. 목사님 되겠다 그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나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겨울방학 때 부산이었어요. 부산. 그때 고신쪽 이제 SFC 이제 그 수련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철회하거든요. 근데 강도사님 오시더니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세상으로 이렇게 이 무력 때문에 돈 벌러 나가고 목사 될 사람이 안 된다고 가장 귀한 걸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손들고 가슴을 번쩍 들었어요. 가지고 나는 이제 신학 목사 된다 생각하고 근데 다음에 갔더니 그 분이 목사님이 돼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소원했던 사람 마음 변한 사람 회개하고 손들어. 근데 막상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했더니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성격이 뭐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정직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배품이나 배려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됐다면 성도들 다 죽었을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친 게 의과대가 도망쳤어요. 근데 뭐 의과대학으로 도망치셨다 표현하는데 그래도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뭐 네. 도망쳐도 의과대학으로 도망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다 돈 벌러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게 최고나 신학교가 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뭐 의사도 되고 이제 평탄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활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저희를 만지셨어요. 먼저 저희 자녀의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질병인데.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병에 걸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로 이제 기도한 게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모태 신앙의 습관적으로 배인 삶의 신앙이 아닌 그냥 생활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저희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시줄 날줄이 착착착착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게 아니고 인생을 사시면서 특별히 그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는 계기를 통해서 거의 완성됐다. 점진적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뭐 재료가 있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된다. 뭐 예전에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신 그런 배경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배경은 쭉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래 당위성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진짜 생활 속의 신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삶 속에서 생활화 된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정 예배자로서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사모되고 뭐 목사님 그 입에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뭐 귀 기울여지고 성경을 말씀을 진짜 꿀처럼 달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시게 됐다. 네, 그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삶이 이제 바뀌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 그 전하고 후에 인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예. 그 전에는 저희 아내도 뭐 이제 모태신앙이 잘하고 이제 뭐 이제 참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이제 아내인데 저한테 한 번 이런 얘기해서 아버지 학교 좀 하라고. 아버지 학교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프라미스 키퍼스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버지 학교라는데 저는 그랬어요. 야, 내가 그런 가서 뭐해? 아이고 나만큼 살라 그래. 맨날 그래서 2년을 도망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학교 나와서 1년 내에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아이의 병이 있었는데 아이의 병 낫기보다는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갖춰진 것 같고요.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웬만한 거 와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좀 약간 맷집이 생겼다고. 맷집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맷집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걸 그리지 요즘에는 이제 팬시하게 resilience라고 하잖아요. resilience. 네. 네. 어떤 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하는 역경을 극복하는 힘 뭐 이런. 예. 뭐 세상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 네. 근데 뭐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고 한 11년 전에 제가 이제 큰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했어요. 원장님께서요? 예. 제가 암 환자로 안 보이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의사인데도 이제 제가 대장암으로 대장 한 55cm 정도 잘라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암을 이렇게 발견됐을 적에 저는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빨리 성경책을 더 잡는 거예요. 평소 때는 성경책을 읽었지만 더 나한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고 성경책을 딱 잡고 기도를 또 시작한 거죠. 처음 그 암을 진단 받으셨을 때 발견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하나님 뭔가 또 하시는구나. 하나도 안 슬펐어요. 가지고 그 뭐 묘한 기대감. 다른 사람들은 막 너무 놀래서 막 그러는데 묘한 기대감.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그리고 말씀이 딱 그러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야곱한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곳을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딱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고 됐네. 그래서 저는 이미 낯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수술 좀 빨리 하자고 제 1년 밑에 그 이 교수님이 1년 후배 교수님이 이제 수술을 해줬는데 야 좀 빨리 좀 하자야. 그랬더니 아 형 내 추석이라 가지고 수술을 못해. 근데 추석 때였거든 가지고 하여튼 빨리 잡아서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수술하는 그 가는데도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내리면 이거 배도 안 아프고 이제 깨끗이 새로운 피조물로 또 나는 거. 제가 안 걸려서 딱 2번 울어봤어요. 하나는 제가 수술하러 간다니까 동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머리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하도 슬프게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머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침도 막 튀고 막 그러는데 아 내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나? 가지고 좀 감동도 했고 좀 다 우는데 나도 좀 울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울었고 한 번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여명을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정말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살다 가야겠는데 그래도 희숙이야처럼 이제 레고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주 건강하신데 아버님 이제 90이신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보다는 일찍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번 이제 때를 썼어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나중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 쓰면서 딱 한번 물어봤네. 그러면서 뭐 제가 뭐 암환자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좀 그냥 웬만하게 와도 진짜 그런 회복력을 신앙적 회복력을 주셔서 이제 방법을 알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만났을 적에 이게 같이 기도하자 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받은 치료자 그러잖아요. 이제 센 걸 한번 당해보면 그 마음을 알거든.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가서 그분에게 위로도 해주고 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남은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원장님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예배드릴 적에. 예배드릴 적에. 지금 이제 그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한 30분 전에 가서 좀 차가 밀리면 한 15분 전에 가면 이제 자리가 많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일찍 오시는지. 목사님 말씀이 아주 은혜로우신가 봐요. 다들 은혜롭죠. 행복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은 삶이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내 삶 속에 같이 하고 있는 걸 이제 느끼고 하지만은 예배 시간은 또 더 긴밀하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 시간에 또 불러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핍박받아서 못하는데 이렇게 쾌적한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참 다른 분들 미안할 정도로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예배 시간이 제일 좋죠. 네. 지금 이제 뭐 프로 라이프 관련해서 이제 말씀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그 산하 제한 정책이 펼쳐졌을 때 한국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동조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차원에서 좀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물론 저는 이제 뭐 그때 태어나진 않았겠지만 그게 참 국가 차원의 큰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국가 차원의 큰 죄잖아요. 그 흐름을 볼 적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생명운동 하기 전에 의료윤리를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윤리를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의료윤리를 배우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2008년도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요. 좀 길어져도 되는 거 괜찮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의사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통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무균 상태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뭐 그 환자 상태에 따라 면역력에 따라서 뭐 상태에 따라서 또 세균의 강도에 따라서 뭐 이런 거지 이제 감염이 되냐 안 되냐 중량 사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광우병 파동이 났는데
흰 가운 입은 분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뭐 길거리 강단에 나타나서 제가 의사로서 이걸 보지 못하겠습니다. 의사 양심상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양심상 이 바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죽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딱 보는 순간 그걸 듣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의사인가? 저 진짜 의사인가? 의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는 올바른 얘기만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조그만 병 갖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심각합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 뻥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좌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사였네요. 바로 그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분 제가 좀 뭔가 비판을 좀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의료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윤리에 관한 책을 다 사가지고 한쪽 벽면에 다 윤리책입니다. 그래서 온갖 윤리책을 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윤리 전문가가 됐죠. 그래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또 저를 생명윤리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동성애 문제였었어요. 음란한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죠. 그거를 이제 한다고 부모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2장을 갖고 왔는데 차마 내가 동의서를 못 써주겠더라고요. 거기는 뭐 진짜 뭐 요새 뭐 흔히 얘기하자면 항문 성교부터 별별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구강 성교까지 다 들어 있었어 가지고 왜 저한테 이런 걸 가르치지?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저희 아내한테 당신 딸이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밀었더니 저희 아내가 딱 보더니 당신 의사잖아. 그래서 나한테 딱 밀었어 가지고 너무 뼈 아픈 이 기억이 있는 거여서 이거 아닌데. 아이들은 이제 뭐 학교 이제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교육받기를 동성애는 아니다. 그리고 뭐 창조 질서라든지 뭐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이런 기준을 다 배우고 자랐었는데 뭐로 얘기해 줄 게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이 동성애란 주제로 사라의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이제 기론평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저거네. 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이 생명운동과 함께 반동성운동, 우리 창조질서를 지키는 가정 지키기 운동에 나서게 된 거고 윤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생산생명윤리연구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더니 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제가 공동대표거든요. 그때 처음에 2013년에는 제가 이제 그 참여하는 이제 그런 관람객으로 가서 이렇게 지켜봤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내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니까 준비시켰었던 것 같아요. 세전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성경적인 것도 어떤 성교적인 세계관도 공부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윤리를 공부하다 보면 윤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히스토리 그다음에 그 히스토리의 배경이 된 사상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리스 로마 때부터 철학책을 집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선입하고 이제 아는 상태에서 또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종착점이 뭐냐? 이제 우리 교리책이죠. 보니까 이 교리적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 비판. 비평이라는 게 고등 비평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서 비평. 예, 뭐 문서 비평, 양식 비평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베이스가 깔리니까 그냥 읽는 대로 샥샥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있구나. 생명운동을 하면서도 히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남침내교의 그런 히스토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 북장로 피스 USA 어떤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바로 신학의 타락이 생명을 위협하는구나. 성윤리를 타락시키는구나. 결국 이 악의 세력들은요.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바로 신학이 바로서야 우리 생명이 보호되고 교회가 바로서 우리 가정들이 지켜집니다. 이제 생명윤리적은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를 양보하게 되면 계속 미끄러 내려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제일 먼저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초반에 낙태학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학을 허용하니까 물레는 성생활이 막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치 않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낙태를 요구하게 돼가지고 로드에드 판결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생명이 그렇게 뭐 아기도 죽이는데 배합하게 연구도 하게 되잖아요. 배합하게도 연구도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안락사도 허용해달라. 그래가지고 의사 조력 자살이 오리곤주에서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사람을 살린 사람인데 킬러가 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왜냐? 제가 이제 흐름을 파면서 이제 판단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찔림이 많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 입을 좀 막자 그런다고요. 옛날에 그 바울이 이게 예수님을 전할 적에 막 입을 막고 너 닥쳐라 그만둬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바로 입법 전쟁이 도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영국에서는 평등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마약이 들어옵니다. 다 이게 수대로 쭉 돼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 이상이면 마리화나를 마음대로 사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화란이라고 그랬죠.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 뭐 그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있고 대단한데 가장 제일 먼저 타락한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 카페에서 벌써부터 이제 마약 다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마약이 이제 제일 이제 밑에 단계로 도는데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왔어요. 마약 당한 다음에 뭐냐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마약이 허용된 그 나라는요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니까 뭐 윤리나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인데 거기에 바로 처음에 시초가 뭐냐?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인정 안 하고 창조 질서를 인정 안 하면은 유물로 휙 흘러버려요. 그러면 공유주의로 흐르잖아요. 그럼 우생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아이, 더 똑똑한 아이, 더 예쁜 아이, 뭐 돈 주고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인륜적인 일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회 내적으로는 말씀을 잘 지켜내리고 이제 교회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주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SNS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세력화를 또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명서도 낭독하고 또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 좋은 분들이 좀 이 입법기관에 들어갔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이제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당신이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민족을 구할 것이다 하고 모르드게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현재 많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인도 있지만 그분들이 맡은 사명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말세 때까지 낙태가 없어지는 날은 없을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없어진 날은 없을 거예요.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하지만 그 가운데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선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용기가 좀 필요하죠. 신앙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세상에 타협하고 손잡고 그냥 같이 흘러가지 말자. 힘들더라도 우리 신앙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신앙의 어떤 모토고 뭐 설사 뭐 죽이기 하겠습니까? 그 제퍼슨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러니까 God is just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잠자지 않는다는 걸 생각할 때 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퍼슨이 그때 당시에 노예제를 보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안에 이렇게 죄악이 지금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잠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두려워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낙태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실 이 태아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그죠. 예.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제 자기 변론을 할 수도 있는 존재도 아니고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존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사그러질 때 참 얼마나 그게 또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또 정말 이 사회 차원에서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중요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원장님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닙니다. 너무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에 감사하고 항상 뒤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걸 맡겨주셨는데 게으르지 않았는가. 저를 많이 돌아보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패배주의에 빠지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뭔가 애를 쓰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네가 이 어떤 싸움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전쟁의 종국은 내가 이긴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승리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왜 승리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승리자입니다. 제 이제 살아생전에 이런 결과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시키셔서 또 뭐 물도 주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연락이 되면 미국엔 기도하는 분이 상당히 많죠. 제가 아는 프로와이프들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몇 개월 한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역사를 이뤄갈 거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마지막으로 사실 뭐 저희가 낙태 얘기를 하면서 여성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여자들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성관계를 해야지 이제 임신이 되는 건데 그건 못지않게 이제 낙태 이슈에 대해서 남성들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책임감 있게 성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의 틀 안에서 성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원치 않게 뭐 예상치 않게 임신이 됐으면 그냥 결혼을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20대 여성이랑 가정을 했을 때 서울에 뭐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에 공부하러 대학을 위해서 진학을 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남자친구랑 관계를 하다가 임신이 됐으면 정말 그 애를 과연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 이제 크리스찬이 아닐 경우에 그래서 정말 막연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다 또는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사실 좀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한테 정말 뭐 낙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낳았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지원이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입양시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무조건 낳아야지 생명이니까 중요하다. 그건 이제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현실을 살아가는 또 굉장히 러프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뭐 이제 성경적 크리스찬의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성경적인 그 성관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낳아야 된다. 이런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저도 28살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6이나 7쯤 됐을 거예요. 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고 제가 아내를 보자마자 바로 갔어요. 근데 빨리 결혼하는 걸 그래서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혼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자기 어떤 그 혼전에 이런 성관계를 아이를 가졌다는 건요, 참 바람직한 이제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거의 틀에
주홍 골씨를 씌워서 그냥 계속 낙인을 찍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생명을 그 대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책임감 가지도록 알려줘야 돼요. 낳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버렸다 그건 아니고 일단 아이를 가졌으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있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가졌으면. 네. 남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어떻게 해줄지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일단은 뭐 이런 표현을 죽이든 밥이 되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의 아이는 나의 생명은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 지켜야겠다. 이런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와 함께 그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럴 적에 교회가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출산 정책의 한 도움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단체들이랑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미혼모 시설도 있고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단체에서도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도와주고도 있고 못 찾을 뿐이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체나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죠. 예. 외부적으로 이제 할 일은 이제 그 입법 전쟁에서 이제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남들한테 공격을 받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상급을 알고 기뻐하고 이러면 됩니다. 네.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신 이명진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